안내드린 대로 패널 토론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에 따른 보고 품질 관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업과 금융권이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실행 과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또 좌장님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십시오. 먼저 좌장님부터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서 고견을 나누어 주셨지요.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 김동수 소장님 먼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LGCN에서 유창우 총괄님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어 주시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 오재희 ESG 사무국 리더님, 네,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노태우 교수님의 시선과 해석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분께서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곧바로 좌장님께 마이크 건네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앞서 발제 때도 인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시간은 45분으로 예정돼 있어서 그래서 45분보다 조금 1, 2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자 한 분씩 한 15분 정도 아마 토론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공통 질문 몇 가지 드리고요. 또 개별 질문도 몇 가지 드리는 순서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자 간에 좀 질문하실 내용이 있거나 추가 코멘트 있으면 말씀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선 ESG 공시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ESG 공시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지금 서비스 기관에도 오셨고 또 공시 기업에도 오셨는데 또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의 현안을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창우 총괄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서비스 제공하시고 계신데 요즘 기업들이 ESG 공시 규제에 대한 좀 현안들은 어떤 게 있고 서비스 기관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희가 ESG 공시 의무화가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현안은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명분이나 조직의 존재 이유나 이런 것들을 사실 챌린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글로벌하게 이미 발효되고 진행되고 있는 규제들이 가장 그 다음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현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EU CBAM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보여지고요. EU CBAM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량을 내재 배출량까지 해서 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하고 비용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재무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현안으로 하나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ESG 경영이라고 제가 강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에 이제 있어서 재무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ESG를 바라보는 첫 번째 타자가 사실은 EU CBAM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관점은 EU CBAM이라는 것이 사실 사업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겁니다. 제품의 탄소 발자국에 대한 것이고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 관점의 데이터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들은 플랫폼은 사실 기본적으로 사업장 디멘전의 데이터인데 현재 지금 글로벌 규제의 흐름을 봤을 때 데이터가 제품 단위의 데이터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품 단위의 데이터라는 것이 CBAM뿐만이 아니라 PPWR도 될 수 있고 ESRPR이 될 수도 있고 EUBR도 있고 다양한 DPP까지 다양한 제품 단위의 데이터 규제로 옮겨가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장 데이터 공시도 잘 준비 못했었는데 제품 단위 공시도 준비하라고요? 그냥 LCA도 아니고요. 뭔가 좀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 컨설팅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IT 서비스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탄소 배출량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솔루션들에 대한 니즈들이 조금씩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챙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규제 대표적인 게 시방 같은 것들이 이제 직접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건 뭐 시방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는 기업은 중대성 평가 결과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빠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임팩이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 간 이해가 크게 달라질 거고 결국에는 단순한 공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이슈라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제품 단위 규제는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품 단위 규제까지 가면 그 유리하고 불리한 기업들이 아비어스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제품 단위 규제나 서비스 단위 규제로 넘어가게 되면 ESG 공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중대성 평가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의 의견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일한 질문인데 오이제 리더님께서 ESG 업무 되게 오래 해오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ESG 필드에서 많이 기여하고 계신데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그 ESG 공시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페이싱하고 있는 현안들과 특히 포스코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공시를 대응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얼마나 특히 이제 재무적 영향 관점에서 얼마나 투자자들한테 그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그 포스코 그룹이 대응해야 되는 그 크게 세 가지 현안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 KSSP 공시 기준에서 공시 첫 해년도에 한해서 그 매출액의 10% 미만인 종속기업들은 그 배출량 공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현재 그 국내외 15개 법인에 대해서 온실가스 그 배출량 연결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해년도는 14개 회사만 공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체계만 유지하면 크게 문제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그 포스코홀딩스 연결 종속법인이 한 199개가 되는데 199개 법인에 대한 전체 그 스코본트 그 배출량을 연결 기준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현안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좀 하려고 하냐면 사실 공시 기준에서는 그 공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는 비례성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접 산정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을 중요성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리고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추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다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연결 기준으로 특히 이제 신뢰성 있는 공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그 제공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기존에 저희가 대응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신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뭐 내부 탄소 가격제는 저희 포스코 철강 회사인 포스코가 한 3년 정도 파일럿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치엠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인터와 같은 이런 이제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부 탄소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결 공시가 의무화되면 그 주요 사업회사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사업회사들은 그 내부 탄소 가격제 적용 방식이라든지 가격 수준을 이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와 관련돼 있는 자본 배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 투자비와 기후 관련돼 있는 투자비를 구분해서 공시할 필요가 없었는데 기후 공시가 의무화되면 그 일반 투자비와 기후 관련돼 있는 그 투자비, 운영비를 구분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구분 체계를 집계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식별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별로 뭐 1.5도시 시나리오, 뭐 2도시 시나리오, 4도시 시나리오별로 그 재무적 영향도 어떻게 될지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이때까지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 대응하지 않았던 영역인데 이런 이제 신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가 두 번째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시의 그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그다음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인데요. 그 앞서 LG CNS에서도 그 포털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포스코 그룹도 2022년부터 그룹 ESG 데이터 포털 앱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운영을 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그 저희는 책임관리제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포스코홀딩스가 사업회사의 데이터를 연결 기준으로 공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회사별 데이터는 사업회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저희가 공시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누가 이 데이터를 집계했고 생성했고 승인했고 그 다음에 확성했는지가 다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책임 소재를 두고 아레나를 좀 명시했거든요. 그걸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데이터가 집계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 직책자들도 승인을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그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 작년에 좀 발생했던 사례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포스코 ENC에 중대재해가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그 SR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안전과 관련된 스페셜 페이지를 실어서 안전과 관련된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공시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 그 이후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일부 언론에서 포스코는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뭔가 좀 과도한 공시가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 않냐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금 그 리스크 요인으로 따져본다면 오히려 정보 공시가 조금 못한 것은 뭐 평가를 못 받는다거나 평판 그 리스크로 조금 연결이 되는데 정보 공시를 과도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평판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내부 통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다음에 공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특히 이제 또 아까 저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작년도부터 내부적으로 그 친환경 경영활동 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외부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그린워싱 리스크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앞서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신기로 대응해야 되는 영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후공시를 대응하기 위한 기후공시 대응 TF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 기후공시 대응 TF를 만들면서 그 워킹그룹을 3개를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킹그룹 1번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 연결 공시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워킹그룹 2번은 그 내부 탄소 가격제를 그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워킹그룹 3번은 기후와 관련돼 있는 자본 배치라든지 재무적 영향도에 대한 공시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공시가 의무화되면은 ESG 사무국의 그 업무뿐만 아니라 전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여기 TF장을 저희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님으로 해서 TF장으로 해서 그 각각의 이제 전담 임원을 워킹그룹 장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ESG라고 하는 게 그 ESG 전담 조직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왔던 업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기후 공시가 의무화되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더욱더 이제 신뢰 가능한 정보, 그다음에 비교 가능한 정보를 만들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 그 거꾸로 이제 그 사업의 기회도 발굴하고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 공시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는 이제 전자 차원에서 이렇게 그 기후 대응 TF도 구성을 하고 해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실제 ESG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그 리더 입장에서 현안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아마 여기 계신 오디언스께서도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특히 첫 번째 말씀해주신 연결 기준과 관련해서는 포스코만의 문제는 아니고 산업계 전반에 관한 이슈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해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 미만을 제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전체 연결 기업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처음 이제 당장 나오는 그런 피드백들이 사업장 단위별로 보면 뭐 조그마한 사업장도 있거든요.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낮은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데도 이제 연결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비례성 원칙을 적용을 하고 또 추정하는 방법을 쓰게 될 텐데 추정하는 방법을 쓰면 또 그만큼 신뢰성에 대한 챌린징들이 또 액츄얼 데이터가 아니니까 생길 수 있어서 불안 요소들이 있고 이래서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과 관련해서 아직 공시 로드맵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국에서도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고 공시 규제가 타이트해지게 되면 아마 그레줄하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해 갈지에 대해서도 산업계에서 계속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제 기존의 자율 공시 때는 조금 등한시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그 자율 공시 때는 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내부 탄소 가격제를 이렇게 가끔 자율 공시에서 기업들이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적극적이진 않았으니까 또 자본 배치를 어떻게 할당할지 부분은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 게 예를 들어서 설비 시설을 바꿨으면 이 설비 시설을 바꾸면 요즘 설비 시설을 바꾸면 에너지 효율성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죠? 예, 이거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일반 투자로 보는 게 맞는지. 특히 이제 복합 투자 같은 경우에 예. 그 안전도 도모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배분할 거냐 원가를 예. 그런 좀 문제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자율공시 때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ESG 투자액 또는 환경과 관련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 점점 더 엄격해지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둬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그 안들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포스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 TF 부분은 다들 부러워할 부분이라서 예, 아마 공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조금 더 경영진 차원의 엔게이지먼트 많을 것 같은데 그 포스코도 지금 경영진 차원에서도 엔게이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ESG 거버넌스 체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2022년도에 포스코홀딩스가 생길 때 그때 이제 좀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 특히 철강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홀딩스를 만든 이유가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면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 좀 목소리가 많아서 그때 이제 국민연금이 저희 최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국민연금에서 요구를 한 게 그 ESG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그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 포스코홀딩스의 C 레벨이 좀 이 인게이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라라고 해서 ESG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이사회 측면에서는 그 ESG 위원회는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1회 그 ESG 세션이라고 하는 걸 좀 운영을 하면서 사내회 이사분들이 그 ESG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룹 ESG 협의회라고 그 우리 그 그룹 CEO가 주관하는 그 C 레벨 경영 회의체거든요. 요걸 이제 또 반기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탄소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 ESG 이슈만을 위한 그런 이제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C 레벨이 항상 이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기 단위의 그룹 ESG 협의회를 운영을 할 때 사실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사업회사의 그 ESG 현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실무협의체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사업회사의 ESG 담당 부장이라든지 리더,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 이번 그룹 ESG 협의회 또는 이사회는 어떤 안건을 보고할까 또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그 최근에 이제 기후공시 대응 관련해서 어떻게 그 뭐 대응할 건지 이런 실무적인 사안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C 레벨이 중간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좀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그 판단하신 그런 현안들은 이사회에도 수시로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ESG 공시 그 기준안에 따르면 우리가 가버넌스 전략 그리고 위험과 기회 그리고 목표 및 지표를 공개해야 되는데 가버넌스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오제이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가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건데 결국 우리가 경영진이라든가 이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엔게이지하고 있는지 보고받는 빈도라든가 방식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와 같은 것들을 설명해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시 의무 요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실제 포스코의 사례처럼 이런 액션이 없이 그런 근거 없이 제시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실제 기업들이 이렇게 가버넌스 차원에서 어떻게 엔게이지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같은 질문인데 조금 다른 앵글에서 좀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 노태우 교수님께 학계에서는 이런 공시 의무화나 제도화 동향과 관련해서 연구 동향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또 이제 감사하게도 맨날 연구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ESG를 좀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오신 분들께 좀 따뜻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연구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ESG 현안에 계시는 분들 미팅할 때마다 느끼는 건 많이 힘들다라는 점이었는데 오늘 또 우리 리더님과 총괄님 발표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제가 바라보는 ESG를 조금 요약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ESG를 비용적으로 바라보는 C-레벨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이제 규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툴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 관점에서 같이 연관해서 우리는 이제 비시장 전략이라고 할까요? 기업이 이제 non-market strategy, 시장이 아닌 부분에서 시장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학술적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기업들의 논문을 리뷰해 보면 그 리포팅 케이퍼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잘 리포트를 쓰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는 ESG가 Information Governance Capability 혹은 Orchestration, 적재적소의 정보를 잘 배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혹은 인증 검증 받는 것까지 이어진 역량을 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 정보를 어떻게 조직 전반에서 이제 생성, 연결, 통제, 검증 가능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조직 역량의 문제로 이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한 번 더 요약해드리면 ESG 공시는 지금까지는 무엇을 얼마나 공시할 것이냐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보가 기업 내부에서 오늘 발표된 것처럼 누가 만들고 어떤 부서가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이 투명성까지 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지고 외부 검증자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공시의 제도화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저는 한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ESG 정보의 밸류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밸류 체인이라 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물류 제품에 있어서 프로큐먼트에서부터 로지스틱스, 매뉴팩처링, 서비스, 세일즈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데요. ESG의 정보도 이러한 밸류 체인을 거칠수록 밸류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유총관님께서도 내부 통제를 잘하면 ESG 인포메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혹은 플로우가 증가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랑 맥을 동일하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ESG 데이터 오너십입니다. 단순히 ESG 데이터는 휘발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ESG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성처럼 엑셀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내부 책임성의 문제인데요. 이 데이터는 환경, 생산, 구매, 인사, 안전, 법무, 재무, 공급망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단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도 흩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누가 생성하고 검토하고 최종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공시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ESG 데이터를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부적으로 소유하고 해석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명확하게 갖출수록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Transparency Information Processing입니다. 즉, 이 공시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수집되고 어떤 매저먼트 로직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내부 검토와 증빙 과정을 통해서 공시되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장도 말씀 주셨지만 이 단순 ESG 공시는 오버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화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 국제 경영도 연구원 입장에서 이것 또한 앞으로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부 인포메이션 게더링과 커넥티비티 앤 얼라이먼트입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이 자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익스클루시브 미팅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로펌 미팅에 다녀왔는데 변호사님들을 동반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해외 자회사에 컨설팅을 한 분들 대상으로 한 3분 정도 미팅을 했는데 여전히 한국의 대형 자회사들, 제조 자회사들 해외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벌어지는데 learning and doing by learning에 되게 초점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그쪽에서 먼저 해결하고 이후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즉, 선조치 후 보고를 통해서 본사에서 정보를 취합한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께서 굉장히 혹독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타임에 대한 리드 타임이 존재하는데요. 실제 발생한 일과 이 데이터로 온 그 사이의 간극 리드 타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장님께서도 효율성과 이 적법성에 대한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컴플라이언스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이제 먼저 처리되고
본사에 사후 보고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긴급성과 이 맥락에 대한 특수성을 우리가 잘 만약에 대응한다면 아마도 본사의 리스크나 이 중대성 판단이나 내부 통제 등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매뉴얼화되고 이 체계화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본사 자회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 얼라이먼트 문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가 제도화되는 이 환경에서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현지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 정보가 사후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추적 가능해야 된다는 점을 저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적 가능성만이 이제는 데이터의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고 그 데이터의 관리가 숫자로 나타나고 그 숫자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세 분이 모두 동일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이투데이에서 정한 이 두 번째 세션의 행사의 주제도 공시의 검증의 시대로의 전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 아마 공통적으로 ESG 공시는 단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가 에비던트하고 그리고 크레디블하다라는 걸 확인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아마 설명 주신 것 같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들을 지금 실행해야 되는 것 같고 또 LG CNS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프로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개별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중요한 주제들이라서 혹시 시간 제한이 있어서 괜찮으시면 좀 짧게 좀 답변 드려도 될지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유창호 총괄님께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최근 EU와 미국에서는 ESG 공시 규제를 다소 완화하거나 또 데이터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현실적인 보안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규제의 후퇴로 봐야 될지 아니면 기업들이 재무적 중요성과 실질적 위험 관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후퇴했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요. 아까 저희가 발표 끝나고 나서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의견 나눴었는데 이 데이터 포인트가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소개를 드리진 않았지만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ESG 인텔리전스를 초기에 구축했을 때 지표 개수가 46개였습니다. 당시에 ESG 보고서 보통 통상적으로 180개, 200개 이상 공시하고 있었고 ESRS에서 2000개 데이터 포인트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계열사에서 무지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 50개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ESG 공시해야 되는데 이게 왜 데이터를 이렇게 적게 가져가느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EU CSRD에서 옴니버스 패키지로 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질적인 되게 향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적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세스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 기획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데이터를 우리는 어디까지 커버리지 하지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절대 뭔가 후퇴가 아니라 뭔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의미 있는 행위들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관점을 좀 벗어나더라도 EU CS 트리플 D와 같이 범위를 줄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범위를 줄였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게 되면 더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대상들이 조금 더 제대로 듀딜리전스를 시행하게 되고 그 듀딜리전스 제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급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견 감사합니다. 기업들이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중대성 판단에 대한 것들이 어려우니까 우선 포괄적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관리된 포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중대성 평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접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에 대한
뭐 오버 커미트먼트라든가 과도한 커뮤니케이션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 공시가 EU에서 CSRD 옴니버스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공시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으로 좀 더 이제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오제이 리더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의무공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ISSB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ESG 공시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강화되는 움직임들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공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준과 정합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시 규제 대상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또 많고 이미 글로벌하게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또는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산업의 특수성 같은 경우도 좀 반영을 해야 된다는 보이스들이 많고, 실제 제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보면 여러 나라들이 ISSB 기준을 채택하되 로컬한 기준들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후 공시 형태로 의무화되고 있는 KSGP 공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특이한 회사인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C 기후 공시 기준이 지금 소송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재개가 된다 그러면 미국 SEC 공시 기준에 따른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또 이 자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CSRD 또는 ESRS에 따른 공시도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KSSB라고 하는 기후 공시 기준도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공시 기준을 적용해서 이 공시를 해야 되는 회사는 아마 한국에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 기준이 상호 운용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과거부터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시 전략을 좀 어떻게 수립해 나가면 좋을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 간에 상호 운용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공통분모 중심의 공시 체계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KSSB 공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ESRS 공시 기준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TCFD라고 하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지표로 가는 포퓰러 구조의 공시 체계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포퓰러 구조 하에서 데이터 관리 체계라든지 또는 내부 통제를 구축할 수 있게끔 공시 기준 또는 공시 제도 역시 상호 운용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국내 산업의 전환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적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상당히 제조업 중심의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탈탄소 전환 또는 탄소 중립 사이로의 이행에 있어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중심의 국가들보다는 조금 탈탄소 이행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포스코 같이 철강은 이제 탄소 집약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탄소 집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스코가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 아무리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좀 높게 설정을 하고 이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컨대 수소하는 제철이라고 하면 수소하는 제철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설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준공도 할 수가 있고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수소하는 제철을 가동을 시킬 때 수소라고 하는 수소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수소 인프라는 정부 측의 지원 사항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상용화 정도 또는 전력 인프라 아니면 수소 인프라 아니면 공급망 관련돼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서 실제 이행 속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합리적인 그런 과정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성적 공시 또는 추정치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 단계적 적용을 좀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수준 유예하는 장치도 좀 공시 제도 안에서 좀 커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생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ESG 데이터와 재무 시스템 간의 연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시 제도가 좀 설계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앞으로의 ESG 공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ESG 부서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ESG 기후 공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재무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뭐 투자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뭐 법무라든지 리스크 관리, 뭐 환경, 에너지 부서 이런 부서들이 전사적인 참여 형태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런 이제 내부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그 재무와의 연계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충분한 준비 기간이라든지 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좀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그 공시 제도가 설계가 돼야지 기업들은 기후 공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투명한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도 이런 이제 기업들이 공시하는 정보를 신뢰성 있게 뭐 활용하면서 투자자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글로벌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제이 리더님께서는 사실 글로벌 공시 체계 프레임워크 자체를 흔들게 되면 글로벌 정합성이 틀어지게 되니까 그 프레임워크 자체는 동일하게 포퓰러 구조를 사용을 하되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로컬한 규제 사항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탄소 감축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목표 및 지표 설정과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로컬 스페시픽한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십니다. 특히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추정치 그렇겠죠. 사용에 있어서 뭐 유예 기간이라든지 유예 허용 조건이라든지 뭐 시나리오와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이제 대외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공시 체계 내에서 기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노태우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사실 저희가 사전에 토론에서 이렇게 논의 안 했던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저기 앞에 헤드 테이블 쪽에 SK텔레콤에서 공시 담당 임원께서 와 계셔가지고 이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긴 합니다. 혹시 마이크 괜찮으시면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두 분께 이렇게 드렸으면 하는 질문인데 우선 먼저 SK텔레콤 혹시 괜찮으시면 하나 여쭤봤으면 좋겠는 게 The Future of ESG Disclosure입니다. 또는 ESG Reporting. 기술의 진보, 특히 AI라든가 이런 것과 결부돼서 이런 기술의 진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래, 향후의 ESG 공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와 같은 형태일까요? 아니면 이런 시장은 AI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이렇게 바뀌게 될까요? 또는 ESG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하고 하는 방식조차도 송두리째 바뀌어 놓을지 아마 SK에서 아마 이런 AI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을 ESG 공시 측면에서도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의 ESG 공시 시작은 어떻게 될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네, 현재 공시 로드맵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로드맵을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뭐 AI라는 걸 우리가 이제 다 알겠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 이 AI라는 건 결국엔 우리가 사실 그 정보를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필요로 했을 때 그 정보의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되게 그야말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정보가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간단한 프롬프트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연산작용과 또 그거의 추론의 결과물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결국에는 정보 공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단순하게 지금 AI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아까 뭐 오늘 계속 말씀 주셨던 정보의 취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또 뭐 의사결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AI ESG 데이터 차원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AI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런 뭐 그게 지속 가능성 관점이든 아니면 기후 관점이든 환경 관점이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AI가 해석하고 또 결과물을 같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취합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되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고 또 휴먼 에러는 당연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체크해주고 또 걸러주고 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기반해서 보면 뭐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부터 그리고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세스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AI 기술의 발전은 ESG 공시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실제 스콥3에 대한 정보 공시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정보를 획득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우리 자회사에 대한 연결 범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회사, 제 협력업체, 제3자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기술의 진보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노 교수님, 이런 기술의 진보가 그 공시시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갈지 한번 학교 차원에서 학술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열심히 논문을 적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투고가 안 됐는데요. 오늘 부사장님이랑 뭐 소장님 다 말씀 주신 내용들이 실은 제 일부 지금 논문 작성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AI 에이전틱 ESG 매니지먼트라는 키워드로 해서 지금 논문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베리피케이션은 어쨌든 제3자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겨두고 앞부분 다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럼 데이터가 물론 지금 딜로이트라든지 몇몇 이제 컨설팅 기업들이 뭐 거짓 보고라든지 기타 오류가 나타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파라미터 조정인 것 같습니다. 이 진실값에 대한 여러 가지 실행 착오를 거치면서 예를 들어 초기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시뮬레이션 AI가 들어가고 그리고 추출하고 나서 이제 취합이 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싱 돼서 그게 맞는 리포트에 맞는 값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파라미터 값 조정이 되고 나면 해당 값의 어떤 파라미터든 조정이 되고 나서는 이것은 자동적으로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문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이 각 필드에 나가 있는 필드 베이스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검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히 인타이어를 들어갔던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줄어든 에너지만큼 우리가 더 이후의 작업, 의사결정 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더 많은 너레이티브라든지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의 파워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마도 AI뿐만 아니라 DX도 그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이 단순 보고서가 아니라 디지털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숫자가 되고 숫자가 의미를 가지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은 줄고 그 노력들이 기업의 의미 있는 인사이트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같이 공자하시는 한양대 강영 교수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런 발전 단계가 본인도 이제 당신께서도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만 너무 빠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ESG가 기본적으로 게더링 실은 이제 우리 서치 베이스드 AI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을 주고 답을 가지고 뭔가 제 생각을 집어넣어서 프롬프트로 질문을 또 만들고 답을 얻는 이런 서치 베이스드 AI의 시대는 거의 드무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솔루션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에이전틱은 과연 A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업무를 완전 대체할 것인가 그 대체성에 있어서도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라미터를 점점 만들어 간다면 각 기업들마다의 토닝은 되지 않을까. 톤세 매너는 분명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노 교수님도 그렇고 또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이런 기술의 진보가 특히 부사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보면 단지 기업들이 공시하는 과정에서 인풋 데이터 값의 휴먼 에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노 교수님 터치하신 것처럼 에이전트 기능의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발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리피케이션 과정에서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인증시장에서의 과도한 비용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ESG 공시시장에서의 인증시장 자체가 큰 틀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됐던 것처럼 법무법인, 회계법인, ESG 이런 공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인증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 기업들의 스페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새로운 시장이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신 것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돼 가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패널 토론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토론을 끝나고자 합니다.
예, 질문 하나 플로우해 주십시오. 예. 짧게 주셔야 돼요. 짧게. 예, 요즘은 길게 하면 다 싫어하세요. 훌륭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거, 우리 오 리더님께는 짧은 질문인데요. 지금 스콥 3에 대한 그 자료 데이터를 이제 공시해야 되는데, 그때 제 평소의 생각이 업스트림에 있는 회사들의 정보를 취합하는 거는 가능하기도 하고 의미도 있는데, 다운스트림까지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잘 되는지, 포스코의 경우에,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게 이제 질문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 본부장님께 여쭤보는데, 이게 그 데이터 검증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검증이라는 거는 외부 검증이 아니라 내부 검증인데, 지금 아까 플랫폼 얘기하시고 시스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ESG 공시에서 내러티브가 있고 지표가 있는데, 내러티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표는 분명히 시스템 가지고 해야지 그걸 뭐 다른 방식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계열적인 정보도 필요하고 엄청난 데이터 양도 그렇고 소스도 굉장히 다양한데, 문제는 사실은 공시해야 되는 데이터 중에 상당 부분, 어쩌면 대부분이 가공된 데이터거든요. 그냥 로 데이터를 그냥 취합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무지하게 많은 종류 데이터, 또 무지하게 다양한 소스를 가공하다 보면 각각의 가공하는 방법이나 뭐 계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다 트랙을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궁금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거를 검증을 스스로 기업이 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서플라이하는 데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 아마 유창호 총괄께서 아마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제이 리더님께서 결국 질문의 본질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워드 같은 경우는 내가 계약 관계에 있는데, 다운워드 같은 경우에는 팔고 나면 쓰는 사람들한테 정보 어떻게 받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콥3의 다운스트림의 스콥3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포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구매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간접 배출량인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규모가 상당히 영세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이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스콥 1, 2를 측정할 수 있느냐? 그네들의 스콥 1, 2가 저희 스콥 3가 되는 거거든요. 그 측정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먼저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특정 A라는 공급사가 그러면 포스코에 100% 의존을 하고 있느냐? 100% 의존하지 않습니다. 뭐 포스코에는 20% 정도 의존하고 있고, 다른 기업에 30% 정도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 또 다른 기업에 뭐 20% 정도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A라는 공급사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전체가 다 가지고 오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중복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예전부터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추정을 좀 할 수 있게끔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달라.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공급사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구매 금액에 해당 공급사가 들어가 있는 산업별 배출 개수를 만들어주면 그냥 곱하면 자동으로 스콥3가 산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체계를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정량 데이터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가공된 데이터, 즉 지표들을 보통 취급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 플랫폼에 연결된 솔루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솔루션이라는 거는 백본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레거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가 이제 여기서 원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ESG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 원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데이터 관리하는 방식이 여전히 수작업이라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솔루션화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원천 데이터란 저희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포인트 솔루션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에 수많은 데이터 포인트 솔루션들이 맞물려서 원천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공된 데이터에 대해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로드맵들을 그려야 한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랩업 시간이 조금 줄긴 했는데, 노 교수님께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렇게 전체 토론 지켜보고 발제 보면서 끝으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년 전에 대표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비슷한
이제 위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오픈 토크를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가 이러한 공론의 자리가 물론 뭐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시민사회라든지 NGO라든지 혹은 그냥 지나가는 행위라든지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런 분들이 모셔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공론들이 과연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현장감 있는 얘기를 전달해 준다면 아마도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토론을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요. 끝으로 사실은 이 그 마지막 코멘트는 저 토론 질문으로 쓰고 싶었는데 제가 클로징 멘트로 좀 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최근에 특히 이제 ESG 공시에 대한 많은 토론회도 있고 포럼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패널 디스커션도 많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ESG 공시는 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를 실제 우리 기업들이 궁금한 건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 사용자들은 이걸 밸류를 주는지 실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지 사용을 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포스코라든가 SK텔레콤과 같은 기업들이 공시하는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두며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더라도 이제 향후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 대한 논의가 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